저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전산 출신인데 하다 보니까 법대 출신처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은 법을 모르고는 되지가 않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행정 절차도 다 법에 다 표시가 돼 있어서 공무원조차도 그 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얘기하면 우리가 법을 얘기해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법 얘기를 할 거예요. 서울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 부족한 것에 대해서 100분 토론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면 두 군데 다 맞는 듯 틀린 듯 그렇게 싸워요. 네. 서울이 왜 공급이 부족하냐? 충분히 이제 보급률이 충분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공급 부족하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빌라 다세대가 아니라 아파트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를 원한다.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요. 현대나 기아나 외제차나 자동차도 계속 새 거를 만들어 댑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거리 다녀보면 자동차도 오래된 차도 다 굴러 다녀요. 요즘에 차들은요, 고쳐 타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타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또 신차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자꾸 만들어내야지만 이 수요가 감당이 된다는 것이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특히 서울 쪽은 부족하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재개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옛날처럼 판자촌 그런 것도 아니고 나대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가야 되는데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단독 다세대 주택이고 이 재건축은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1970년대 보면요, 주택수가 지금보다 현재 작았겠지만 그때는 대부분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었지 아파트의 비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의 비율이 60%고 단독 다세대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아파트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이것도 그나마 노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계속 해주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례로 그때 박원순 시장일 때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게 막았더니 지금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막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쫓겨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재개발 재건축을 좀 멈추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원주민들을 굳이 쫓아낸다는 개념보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새롭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이 계속 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 재건축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올라가요. 도정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부터 재개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제 법을 좀 알아야 돼요. 저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전산 출신인데 하다 보니까 법대 출신처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은 법을 모르고는 되지가 않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행정 절차도 다 법에 다 표시가 돼 있어서 공무원조차도 그 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얘기하면 우리가 법을 얘기해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법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만. 네. 요즘 보면 네. 매물이 서울이 8만 채, 8만 가구
쏟아져 나오고 모든 제가 이 매도 물량이 매도세가 지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앞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는 계속 최고가 경신 지금 이전 그 앞전 고가도 갱신했다고 그러고 신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예. 그 뭐 부분 그 거래됐다는 근거는 없고 예? 그 자꾸 그 집을 빨리 사라는 식으로 막 부추기는 언론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물량은 네. 많이 네. 나오고 있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올랐다고 막 이렇게 계속 사실 이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물량은요. 공급 물량은 신축도 공급 물량이고요. 구축을 매매로 내놓는 것도 공급 물량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일찍 오신 분들 양도소득세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중과세가 20에서 30%였었어요. 그러면 최고 수율 45%에다가 30%에다가 기타 소득까지 하면 대략 75%에서 대략 한 80%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중과세 내는 거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받는 것도 못 받아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10억을 벌어도 8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아까 제가 부자는 어떻게 돼서 부자 된다고 했지? 안 파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10억 벌어서 8억까지 내가면서 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구축에 대한 공급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신축은 어떻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걸 다 막았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일 때.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돈은 막 풀렸잖아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물량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진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2배가 올랐습니다. 이 2배가 강북 쪽에 5억짜리가 10억이 됐고요. 강남의 10억짜리가 2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최고 지역에는 20억짜리가 40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2배는 2배인데 못 사는 사람은 뭐겠다. 빌라도 2배 오른 데 많습니다. 빌라는 2억짜리가 4억이 됐고요.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는데 2배는 맞는데 이 사람은 2억을 벌었고 이 사람은 5억을 벌었고 이 사람은 10억을 벌었고 이 사람은 2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2배가 다 올랐으니까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이자가 들었을 거예요. 왜? 전세금이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이자를 계속 낼 건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율은 똑같이 2배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금수저는 금수저일 수밖에 없고 흑수저는 흑수저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2억이 아니라 이자가 계속 나갔겠죠. 그래서 일단은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갖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여기에서 최고가에서 한 30%씩 떨어졌다가 지금 그게 한 10 몇 프로까지 올라온 건데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거는 30%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찍고 올라오는 거죠. 그게 신고가인 거고요.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가격이 좀 회복하니까 거기다가 이 중과세까지 없어졌으니까 물량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또는 투자 등급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동산은 팔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가훈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뭐 어머니 마포 사니까 아시겠지만 이 마포에 옛날에 황부자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죠, 당연히.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집 가훈이 그래요. 부동산은 무조건 팔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분들도 아무것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이 동네에서 움직였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팔면 무조건 다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세금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풀리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중과세도 풀리고 가격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를 해놨던 것들을 대거 내놓는 사람들이 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 물량으로, 이 구축 물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많은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왜 매수세가 또 없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줄 알았었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3.5%죠. 미국은 5.5%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우리가 1%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높은 금액인데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와요. 겨울이 갑자기 우리가 1% 살다가 3.5%까지 갑자기 와서 찬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몸을 딱 움켜쥐도 안 돼서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어느 정도 해서 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직까지는 이 적응하는 단계는 빨리 투자자 등급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적응을 해서 아까 얘기한 40억짜리가 30%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30억 초반 정도까지 됐을 때 샀던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한 36억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30억까지 떨어진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36억인데 40억보단 싼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배짱을 키워가는 게 아까 얘기한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또는 주식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도 경제 테두리 안에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저는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문 보고 이렇게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 손해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억이 됐을 때 싸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 이 수요자들도요,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뒤늦게 적응하고 마지막에는 최고점 돼야지 이때 돼서 이제라도 사야 되나 해가지고 40억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수요자가 될 것이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 60대는 최소한 IMF를 간접적으로나마 겪었고, 저 역시도 부동산 하면서 그런 굴곡을 맛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렇게 올랐어도 너무 과감하게 하진 않았었던 건데, 영끌을 하는 젊은 분들은 그냥 저금리로 오랫동안 살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 그 전에 책에서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있었대, 우리나라가 IMF 차관을 빌려 쓴 적이 있었대 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거기다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놓치면 집을 영원히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영끌을 했는데, 문제는 영끌한 사람보다도요, 그거를 옆에서 잘못 코치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신문은 눈 뜨고 볼 때마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이런 강의들이 너무나 많고, 저한테도 예전에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부추기진 않아요. 그런데 세미나 하고 이제 개별 상담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저희가요, 신랑이랑 집을 몇 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까지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진작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못 샀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그때도 빨랐던 건데, 하여튼 사람들이 급한 거야. 예를 들어서 유료 세미나, 유료 상담도 정말 많이 왔어요. 그 이유가 당장 내일 계약할 건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되니까 그 고민되는 부분을 빨리 돈 주고 상담 받아서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요, 수요 억제책을 썼어요. 원래는 공급을 늘리면 저절로 잡히는데, 김현미 장관도 그랬잖아요. 이게 빵이라면 오늘 밤새서 찍어내겠다고. 근데 빵이 아니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도 중과세까지 해버리니까 공급이 더 안 늘어났겠죠. 저는 중과세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버는 만큼 내는 건 나중에 내기 때문에 투자 막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많이 내는 거 생각 안 하고 해요.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몇 년 후에 소득세 내는 거 그냥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걸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요가 증가하는데 억제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대출이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그런데 대출을 규제한 거는 100% 잘한 거죠.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담보대출입니다. 가계담보대출.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대부분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 40% 미만으로 다 쪼여놨어요. 거기다 옛날에 없었던 DSR이라는 것도 지금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대출을 쪼아놨더니 얘네들이 항상 정책에 나오면 우회적으로 또 하는 방법을 또 연구하고 알려주면 또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끌 나중에 했던 사람들 중에 직장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신용도 좋고 그 사람들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옮겨 타게 해가지고요. 법인 설립도 많이 시키고요. 사업자 등록시켜가지고 대출을 막 90%까지 뽑게끔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안 사면 맞는데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4억 5천을 대출 받아서 샀어. 금리가 5%일 때 샀는데 이게 뭐 10%까지 가. 못 견디는 거죠. 예를 들어 4억 5천에 5%만 해도요. 뭐 한 달에 대략 한 200 얼마를 내야 될 거예요. 이자만. 그런데 200 올르면 어때요? 400을 내야 되죠. 이자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도 받고 이렇게 공급과 수요의 영향도 받아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은 맞아요. 네. 부상이랑 계속 가기는 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갈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문제죠. 근데 어르신같이 연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한번 당해봐서 이제 그렇죠. 경험을 해봐서 이제 그런 걸 아는데 이 젊은 애들 거기에 지금 다 해갖고 평생 그나마 몇억 벌어놓은 그것도 이제 다 털어먹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부동산은 버틸 수 있다면 본인이 그 5억짜리가 좀 떨어지면 나중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없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떨어지면은 그 일면 반대 매매라는 것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만회해볼까 해서 물타기도 해보고요. 주식보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연끌은요, 양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코인도 난리가 났었죠. 또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뭐 다단계에서도 돈 수억 까먹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요번에 그 펜싱 그 남현이 뭐 그 천 뭐 그것처럼 사기 당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부동산은 연끌해도 양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내가 거기서 그래도 살 수도 있고 그래도 날아가진 않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대단히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조금 조심을 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정말 남 얘기라서 그런 사람들. 네. 뭐 사실 우리 주변에 내가 버는 것보다 과하게 한다라면 그 자체가 연끌이라고 보면 돼요. 꼭 굳이 대단한 그 사람들만 연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500을 벌고 있었어. 그래서 집을 샀는데 이자를 200씩 내고 300 생활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직장이 잘리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변수라는 거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대처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이 직장이 잘릴 줄 알고 어디 뭐 투잡해도 소용없어요. 항상 위험은 항상 와요. 근데 우리가 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